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강의 생명의 윤회, 재행무상에 대해서 생물학적 원리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복제라는 가래를 가지고 있었던 존재입니다. 복제하고자 하는 욕구, 그 욕구에 의해서 생명은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것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현재의 무수히 다양한 생명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복제 과정은 정확하게 똑같은 것이 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형태가 바뀌어져 가는데 환경에 따라서 그 형태가 조금씩 바뀌어 가면서 점점 더 다양한 그런 어떤 생명체를 출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이 지구상에서 수천, 수억 종의 그런 어떤 생명체가 존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행무상이 어떤 생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지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리차드 도킨스 교수가 제안한 불멸의 유전자, 그 불멸의 유전자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복제하는 그 과정이 생명의 윤회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리차드 도킨스 교수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통해서 유전자가 불멸한다, 즉 이 지구상에서 끊임없이 존재하는 것이 유전자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분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유전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전자가 뭔가요? 우리는 흔히 천재성 유전자, 음악성 유전자, 운동능력 유전자 등등등 다양한 의미로 유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유전자라는 용어를 흔히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유전자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유전자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생물학과에서 생물학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근데 유전자가 뭐니? 라고 질문을 하면 뭐뭐 대답을 잘 못합니다. 심지어 생물학과 학생들도 유전자가 뭔지 명확한 정의를 못 얻고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의미로 은유적으로 유전자를 사용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진보 유전자, 보수 유전자 굉장히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유전자의 개념이 굉장히 흐릿해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가 사실은 여러분들 탓이 아니고 진화생물학자들 탓입니다. 진화생물학자들이 진화라는 것을 보다 쉽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녹색 수염 유전자와 같이 존재하지도 않는 유전자를 그냥 상징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런 유전자가 생존에 도움이 된다면 더 많은 자손을 낳게끔만 해준다면 그 생명체 내에 유지하게 된다. 이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은유적인 그런 어떤 유전자를 사용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전자를 그냥 은유적으로 사용을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생물학적으로 유전자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 용어입니다. 2000년 초에 인간 유전체 해독이라는 우리 과학 기술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어떤 기념비적인 업적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인간 유전체 해독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과학적 성과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빌 클린턴 당시의 미국 대통령이 인간 유전체를 해독하는데 큰 공헌을 한 두 과학자 프란시스 콜린스와 크레이그 벤터 박사 두 분을 좌우에 대동하고 마침내 우리가 인간 유전체를 해독하였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표된 인간의 유전체 프로젝트 그 결과 우리는 인간 유전체 안에 2만 개의 유전자가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2만 개의 유전자. 그
의미 안에는 유전자가 한 개, 두 개 셀 수 있는 단위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지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 두 개 세어서 인간 유전체 안에 2만 개의 유전자가 들어있다라고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유전자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흔히 강의를 할 때 사용하는 몇 개의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화 유전자. 개화 유전자라 하면 개화 시기를 결정해주는 유전자라는 뜻입니다. 개화 시기를 결정해주는 많은 유전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루미니 디펜던스라는 루미니 빛, 디펜던스 의존, 빛에 의존해서 개화 시기를 결정해주는 유전자. 이 유전자를 세계 최초로 찾아내서 학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이 그림은 이 개화 유전자 루미니 디펜던스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른 형태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서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홀수열 서열과 짝수열 서열이 서로 다른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홀수열 서열에는 ATGC로 이루어져 있는 염기 서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짝수열 서열에는 20종의 아미노산을 알파벳으로 전환을 시켜서 보여주는 아미노산 서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루미니 디펜던스라는 유전자는 이와 같이 홀수열의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있는 것이고요. 그 유전자가 담고 있는 정보가 아미노산 서열로 되어 있는 짝수열의 이 서열, 이런 형태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됩니다. 이런 아미노산 서열을 가진 단백질이 AI에 의해서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구조이긴 하지만 이런 형태의 3차원적인 구조를 가진 단백질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유전자라는 것은 하나의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20세기 들어서 발견한 큰 발견 중에 하나가 언어 유전자의 발견입니다. 언어 유전자. 일컬어서 FOXP2라는 이름을 가진 유전자인데요. FOXP2라는 유전자는 포크헤드 타입의 전사조절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사조절 단백질. 아마 생물학에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것 같은데요. 전사조절이라 하면 전사라는 과정을 조절하는 단백질을 얘기를 합니다. 전사라 하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DNA 염기서열 정보를 RNA의 염기서열 정보로 복사하는 과정, 그 과정을 전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조절하는 단백질을 전사조절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전사조절 단백질 FOXP2의 염기 서열을 여러분들도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휴먼 지놈 프로젝트 치시고 거기에 NCBI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FOXP2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와 같은 염기 서열을 보실 수 있습니다. ATGC로 이루어져 있는 염기 서열이고요. 이 염기 서열이 담고 있는 의미는 20종류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배열입니다. 이러한 배열이 이와 같은 3차 구조를 형성을 하면서 DNA 사슬을 둘러싸서 이 유전자가 사용이 될 건지 말 건지 이를 전사 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사 발현이 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주는 단백질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가 형성되는 배발생 단계에서 FOXP2라는 단백질이 제 머릿속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형성된 FOXP2라는 단백질이 우리의 구강 구조를 결정해주는 여러 가지 유전자들의 스위치를 켜게 되고 혹은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언어의 그 문법을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유전자들의 스위치를 켜주게 됩니다. 그 결과 제9강 구조를 정확하게 구사를 해서 정확한 단어를 만들어내게끔 하고요. 또한 논리적인 문장을 제 머릿속에서 구성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FOXP2라는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FOXP2라는 유전자는 그러한 유전자에 대한 합성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단백질이야? 유전자가 왜 단백질을 암호화하고 있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첫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단백질은 모든 생명 활동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전자가 단백질을 암호화하고 있음으로 해서 그 단백질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만들어진 단백질이 다양한 생명 활동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에 2만 개의 유전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만 개의 서로 다른 단백질들이 정교하게 작동을 해서 근육은 근육으로서의 작동, 입은 입으로서의 작동, 뇌는 뇌로서의 작동, 뭐 등등등 다양한 그런 어떤 생명 활동을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죠. 비유를 하자면 ATGC라는 디지털 정보가 단백질이라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아날로그 정보로 전환되는 과정이 생명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DNA 정보가 단백질 정보로 변환이 되는 과정, 이 과정을 크릭 박사가 센트럴 도그마라는 이름으로 1967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크릭 박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DNA의 분자 구조를 밝힌 프란시스 크릭, 제임스 왓슨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 유명한 크릭 박사입니다. 크릭 박사는 1953년에 DNA 분자 구조가 밝혀지고 유전자의 본질이 DNA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 생물학이 분자 생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으로 이제 탈바꿈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일종의 파이오니어로서 직접 깃발을 들고 분자 생물학을 추동해 나갔던 파이오니어 과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DNA 구조를 밝히고 난 이후에 67년에 아마 대중 강연 등을 통해서 이런 센트럴 도그마를 이제 설파를 하신 것 같고요. 이후에 1970년에 네이처라는 저널을 통해서 이 센트럴 도그마를 굉장히 정교하게 잘 정리된 형태로 논문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생물학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주제는 센트럴 도그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센트럴 도그마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DNA는 복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고 이게 아마 유전 현상, 세대에서 세대로 유전자가 전달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NA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는 단백질 합성의 정보인데 DNA 정보를 단백질로 바로 전환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중간 매개체로서 RNA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DNA에 들어있는 정보, 유전자 정보를 복사를 해서 RNA라는 걸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복사 과정을 우리 생물학자들은 전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사는 모든 유전자가 한꺼번에 전사되는 건 아닙니다. 그 해당하는 조직, 해당하는 시간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유전자를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65조 개의 무수히 많은 세포들은 다 똑같이 2만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세포도 2만 개의 유전자 전부를 RNA 형태로 전사하는 세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대략 대부분의 세포들은 한 20에서 30% 정도의 유전자만 전사를 하게 됩니다. 즉, 20, 30%의 유전자만 RNA 상태로 전환을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각각의 조직, 각각의 세포에 따라서 저마다 서로 다른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오페라에 좀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페라는 종합예술이죠. 노래도 해야지 되고 무용도 해야지 되고 뭐 다양한 종합예술인데 그 종합예술 오페라에서 모든 출연자들이 다 한꺼번에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부르고 있다. 그게 더 이상 이제 예술이 아니죠.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유전자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세포들이 다 2만 개의 단백질을 다 내고 있다고 그러면은 다양한 조직, 다양한 기관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각각의 세포들은 자기한테 주어진 그 특정한 유전자만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RNA 정보를 단백질로 전환하는 과정, 이 과정을 번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과정은 좀 쉽지 않습니다. DNA 정보를 RNA 정보로 전환을 하는 것은 염기서열 정보를 염기서열 정보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ATGC 염기상 규칙에 의해서 쉽게 전환이 됩니다. 근데 RNA의 염기서열 정보를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 정보로 전환하는 것은 지금 언어가 샥 바뀌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이제 아마 생물학자들이 번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번역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유전부호, 제네틱 코드입니다. 보시면은 첫 줄에 DNA 염기 서열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서 전사를 할 혹은 활용을 해야 할 유전자를 복사를 해서 RNA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걸 전사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전사된 RNA는 여전히 염기 서열입니다. 이 염기 서열이 아미노산 서열로 전환되는 원리는 세 염기 단위로 한 개의 아미노산으로 전환을 하는 방식. 그래서 세 개씩 잘라서 그게 아미노산 형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런 3염기가 가지고 있는 부호, 그거를 유전부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유전부호는 몇 개가 만들어지느냐?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죠. 4가지 염기가 있고 그걸 3가지 가지고 조합을 하니까 4를 3번 곱한 64개의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64개의 조합이 서로 다른 20개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그림인데요. 이런 유전부호를 DNA 분자 구조를 밝혀내자마자 바로 알게 된 건 아닙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 밝혀냈는데요. 그게 제 기억으로 1967년에 크릭 박사가 주도가 되어서 이 유전부호를 하나씩 전 세계 여러 과학자들이 달려들어서 밝혀내게 됩니다. 그걸 밝혀낸 많은 과학자들이 당연히 노벨상을 받게 되고요. 1967년에 이 유전부호를 완전히 밝혔다 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콜드 스프링 하버에 이 유전부호를 밝히는 데 관여했던 많은 과학자들, 그리고 그 당시 분자생물학을 이제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많은 과학자들을 콜드 스프링 하버에 모아서 기념 파티 겸 학회를 했습니다. 그때 그 학회의 중간에 크릭 박사를 불러내서 많은 과학자들이 다 함께 해피 크리스마스라는 노래를 합창하게 됩니다. 해피 크리스마스입니다. 해피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해피 크리스마스. 그때가 크릭 박사가 50년 되던 생일을 맞추어서 그 학회를 했고 해피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 겁니다. 전 그 얘기를 들을 때 약간의 그런 어떤 전율을 느낍니다. 와, 정말 60년대, 70년대 분자생물학이 정말 익사이팅했던 그 순간들이었겠구나. 얼마나 신이 났을까. 저런 새로운 발견들이 자고 나면 이것도 발견되었다. 자고 나면 저것도 발견되었다. 그런 익사이팅한 순간들이 60년대, 70년대 분자생물학의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유전부호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64개 유전부호 중에 특징적인 것이 한 4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단백질 합성을 시작하는 아미노산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AUG, 시작 코돈, 스타트 코돈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스타트 코돈은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단백질은 처음 생성이 될 때 메티오닌부터 합성이 되어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간혹 단백질에 따라서 이거 단백질 아미노산소를 분석을 해봤더니만 메티오닌에서 시작하지 않는데 라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은 생성된 단백질이 가공 과정을 거쳐서 앞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메티오닌에서 시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모든 단백질은 메티오닌에서부터 단백질 합성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하는 지점이 있다면 끝나는 지점도 있어야지 되겠죠. 단백질이 쭉 만들어지다가 끝나는 지점에 종료 코던, 스탑 코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UAA, UAG, UGA 이 세 개의 코던이 이제 아미노산 합성이 그만 종료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 문장으로 봤을 때 마침표에 해당하는 코던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제 내 몸은 어디서 왔는가라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65조 개쯤 됩니다. 그 많은 세포들이 어디서 왔는가 쭉 생각을 해보면 수정란이라는 한 개의 세포에서 왔습니다. 그 수정란은 어디서 온 건가? 그 수정란은 어머니가 만들어내신 난자, 아버님이 만들어내신 정자 두 개가 합해져서 수정란이 된 것입니다. 그럼 그 정자, 난자는 어디서 왔느냐? 이제 계속 또 쫓아 올라가게 되면은 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오게 될 테고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수정란 또 쫓아 올라가게 되면은 정조 할머니, 정조 할아버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한 과정을 쭉 계속해서 반복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까요? 이런 간단한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세포는 이미 존재하던 세포에서 유래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의 아마 공통 조상을 만나게 될 것 같고요. 그걸 거꾸로 계속 올라가게 되면 어느 순간 침팬지와 인간의 공통조상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아마 이 공통조상은 우리 인간이 들여다보면 침팬지처럼 생겼네 라고 얘기를 할 테지만 침팬지들이 그 공통조상을 들여다보면 인간처럼 생겼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 공통조상. 거기서 또 이제 계속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은 끝없이 올라가면 그 어느 순간에 우리 모든 생명체의 공통조상 루카라는 세포를 만나게 됩니다. 루카라는 건 최후의 모든 생명체의 공통조상인 세포를 루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루카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복제해서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현재와 같은 다양한 생명체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생명체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137억 년 전에 일어났다고 추정되는 빅뱅 사건까지 가게 됩니다. 137억 년 전. 이 광자 하나보다도 더 작은 크기였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 아주 작은 특이점. 그 특이점이 빵 하고 터지면서 확산이 되어 가는 가운데 광자도 생기고 양성자도 생기고 양성자를 둘러싼 전자도 생기고 그래서 수소라는 원소가 만들어지고 헬륨이라는 원소가 만들어지고 그보다 점점 더 다양한 그런 어떤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들이 137억 년쯤 쭉 진행이 되다가 45억 년 전쯤에 태양계가 형성이 되고 지구가 형성이 되고 그 지구 속에서 무생물이었던 물질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초의 세포, 루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 아마 40억 년 전쯤에 일어났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40억 년 전 지구는 지금 현재의 지구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어떤 대기 환경 하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수소나 메탄이나 혹은 암모니아나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그 환원성 대기로 지구가 이루어져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끊임없는 지각 변동을 통해서 용암이 분출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번개 같은
것들이 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에너지가 높은 상태, 그런 상태의 원시 지구하에서 생명체가 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이 되는데, 그거를 화학 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학 진화는 저도 뭐 개인적으로 화학 진화 참 믿기 어려운데 그거 그냥 소설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 진화론, 화학 진화에 대해서 소설 같은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리차드 도킨스 교수가 얘기했던 불멸의 복제자가 출현을 해야 그 다음에 생명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불멸의 복제자, 그런 복제 분자가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만들어졌을 텐데, 이 과정을 리차드 도킨스 교수는 뭐 그 전에 이제 다윈도 그런 제안을 종의 기원 여러 판 가운데서 후기판에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작은 연못에 유기물들이 저절로 합성이 되어서 모여진 수프가 형성이 되었을 테고, 그 속에서 복제 분자가 하나 출현이 되게 되면은 그 복제 분자가 여러 복제 분자들 속에서 더 잘 복제하는 그런 어떤 분자, 그 분자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을 것이고, 그게 이후에 다양한 분자들 간의 협업을 통해서 생명으로 진화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상상이 리차드 도킨스 교수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 들어가 있는 상상입니다. 근데 복제 분자, 그게 일단 생명체에서 가장 중요한, 전 개인적으로 이게 복제라는 것이 결국은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가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제를 하고자 하는 욕구, 그 욕구가 어디서 생겼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화학 진화 이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계속 설명을 해보죠. 불멸의 복제 분자, 최초의 복제 분자는 무엇이었을까? 뭐 이런 상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왜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하느냐 하면은 복제 분자니까 당연히 뭐 핵산, DNA이거나 RNA이거나 이런 핵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복제를 한다고, 복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복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복제라는 생물학적인 기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럼 단백질이 먼저 생겨야 그 단백질이 작용해서 복제 분자가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질문에 닿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이런 이제 최초의 기원이 뭐냐라는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최초의 분자, 기능 분자가 먼저였을 건가, 복제 분자가 먼저였을 건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참 생물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단박에 해결해 주는 과학적 발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토마스 책이라는 분인데요. 토마스 책이라는 분이 1989년에 이 RNA가 이제 그 가공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절단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RNA가 효소로 작동하는 그런 경우를 보여준 첫 사례인데요. 이걸로 탐책 교수는 노벨 화학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발견 이후에 많은 RNA 분자들이 효소로 작동하는 것들이 발견이 되게 되었고, 그러면서 리보자임이라는, 리보란 RNA의 리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임이라는 건 효소, 엔자임의 뒷부분을 잘라서 붙인 겁니다. 리보자임들이 발견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논쟁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됩니다. RNA 분자는 복제가 가능한 분자이면서 복제를 할 수 있는 효소 기능을 가진 분자이다. 그러니까 최초의 복제 분자는 RNA였을 것이다 라고 모든 생물학자들이 이제 동의하기에 이런 거죠. RNA가 효소로 작동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리보솜이라는 아미노산 서열을 서로 결합시켜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세포 소기구의 역할입니다. 리보솜은 20-30종의 단백질과 서너 개의 RNA로 이루어진 RNA 단백질 복합체인데요. 이 복합체에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의 연결을 시켜주는, 그걸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데, 그 펩타이드 결합을 하는 분자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단백질이 아니고 RNA가 거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보자임이 아주 대표적인 그런 복합체이고 이게 생명의 가장 중심 테마, 센터럴 도그마를 설명하는 복합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태초의 복제 분자가 RNA이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최초의 복제 분자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복제 분자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무생물만 가득한 그런 원시 지구화에서 복제 분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소설 같은 얘기를 이게 좀 한번 쭉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아직 실험적으로 확인된 적은 없고요. 그냥 과학자들의 이제 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무런 생명체가 없는 원시 대기하에서 생체 분자가 그냥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제 간단한 그런 어떤 유기 분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런 유기 분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거대 분자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 과정을 설명하는 이제 몇 가지 이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거의 아마 이 화학 진화의 시조점 되는 가설이 오파린 가설입니다. 이 오파린이라는 러시아 과학자가 1936년에 생명이 어떻게 기원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생명의 기원이라는 책을 서술을 하게 됩니다. 그 책 속에서 원시 지구 환경은 지구 환경과 달랐을 테고 그런 환경 하에서 무기물이 유기물로 전환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홀데인이라는 분이 오파린 가설을 더욱더 정교하게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자연 발생설이라는 시나리오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원시 대기, 즉 메탄이나 수소, 수증기, 암모니아 등의 환원성 대기로 이루어져 있는 원시 지구에서 자외선, 열 등의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 간단한 유기 분자들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환경하에서 환원성 대기라고 하면 반응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태라는 과학적인 의미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아미노산도 만들어지고 당도 만들어지고 핵산의 염기도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초기 유기 분자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거대 분자가 탄생을 하게 되고 그 거대 분자들이 모여져서 생명체가 따뜻한 연못에서 출현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상상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유레이와 밀러 두 분입니다. 유레이 교수는 시카고 대학 교수인데 그분의 대학원생이었던 밀러가 홀데인의 이런 자연 발생설 시나리오를 화학적으로 우리가 입증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림에 보시는 이런 굉장히 복잡한 기계 장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해서 제가 설명할 도리가 없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 굉장히 간단하게 그게 어떤 장치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진공관 속에다가 여러 가지 원시 지구의 대기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메탄, 암모늄, 물, 수소 기체들을 이제 혼합해서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인공 방전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분석을 해봤더니만 놀랍게도 그 안에는 아미노산이 발견이 되기도 하고요. 염기의 원형이 발견이 되기도 하고요. 당의 기본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원시 지구하에서는 그냥 저절로 무기물에서 유기물의 여러 가지 구성 성분들이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입증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생명의 기원 학설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생명의 기원에 있어서 이거 학설이라고 할 수 없는 자연 발생설이라는 게 아마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물은 무생물에서부터 자연적으로 생긴다. 이런 자연 발생설이라는 패러다임은 거의 17세기, 18세기까지 그냥 계속되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저절로 생물체가 생긴다. 특히 그런 세균 같은 건 저절로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연 발생설에 대해서 반대되는 논리가 생물 속생설입니다. 생물은 기왕에 존재하던 생물에서만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세포론하고도 다 있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세포는 모두 다 기왕에 존재했던 세포에서 유래한 것이다 라는 논리가 세포론의 아주 핵심이거든요. 그런 핵심이 이제 생물로 나아간 게 생물 속생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파린 가설을 조금 전에 설명을 했죠. 원시지구에서 화학 진화가 일어나서 생명의 구성 요소들이 만들어졌고 이후에 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빠른 속도로 생물의 진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가설이고요. 그 다음 가설이 재밌습니다. 천체 비례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주로부터 많은 유기물들이 지구에 공급이 되어서 유기물이 축적이 되었고 그 유기물들이 모여져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을 한 것이다 라는 게 천체 비례설입니다. 이 천체 비례설이 이제 최근에 일종의 신흥학문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태동하고 있는 학문 중에 하나가 우주생물학입니다. 이 우주생물학의 기원은 머치선 운석이라는 발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천체 비례설이라는 이론이 등장하게끔 한 머치선 운석은 호주 멜번 지역 근처에 갑자기 유성이 떨어지는 그 사건에서부터 비롯됩니다. 1969년 9월에 유성이 하나 떨어져서 그게 뭔지 관찰하러 갔던 관찰자가 유성 조각들 속에서 유기용매 냄새가 심각하게 나는 것을 보고는 여기 안에 유기화합물이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걸 가지고 가서 실제로 성분 분석을 해보았더니만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표에는 머친선 유성에 들어있는 다양한 유기분자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옆에 비교를 위해서 밀러 박사가 실험을 통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인공방전을 통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성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분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의 종류, 분자들의 구성 성분의 비례 이런 것들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머치선 운석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느냐? 어쩌면 우리 지구 생명체의 분자들이 우주에서 날아온 것이 아닐까라는 상상을 하게끔 되었고요. 그게 이제 전체 비례설로 나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후에 많은 그런 어떤 분자들이 원시지구 초기에 어느 특정한 시기 동안 집중적으로 이동되어 날아왔을 것이다 라는 걸 증명하는 몇 가지 그런 어떤 논문들이 있고요. 그런 논문들로 유추해 보았을 때 아마 원시지구화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런 유기분자들의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주생물학이라는 말하자면 일종의 신흥학문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우주기원설은 실제로는 1908년쯤부터 시작이 됩니다. 스웨덴 화학자인 스반테 아레니우스라는 분이 범종설이라는 주장을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우주에 떠도는 미생물들이 지구로 날아와서 거기서부터 생명의 진화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논리입니다. 크릭 박사도 이 외계 기원설이라는 걸 주장을 하게 됩니다. 1981년에 크릭 박사가 Life Itself라는 책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 속에서 정향 범종설이라는 걸 주장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우주 공간 태양계는 기껏해야 이제 45억 년밖에 안 됐지만 그걸 우주 공간으로 넓혀버리면 137억 년이라는 굉장히 긴 우리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나긴 이제 시간으로 확장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확장을 시켜놓고 우주 공간 하에서 어떤 굉장히 발달된 문명을 가진 집단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이제 전체 그 공간들이 몰락을 하는, 멸망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전자를 혹은 그 생명의 씨앗을 확산시킬 수 없을까? 혹은
존속할 수 있게끔 할 수 없을까라는 상상을 한 문명 집단이 비행선에다가 자기 자신들을 싣기에는 이 비행선이 아직은 불안정하니까 거기다가 미생물을 집어넣고 날려보냈다. 그 비행선이 지구 행성에 떨어져서 거기서부터 생명이 시작되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정향 범종설, 크릭 박사의 아이디어를 모티브로 삼아서 만들어진 영화가 2012년에 발표된 리들리 스콧 감독의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외계인이 생명의 씨앗이라고 생각되는 무언가를 그 속에 아마 미생물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속에 퍼뜨립니다. 그러면 그 미생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를 하면서 다양한 생물 종류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화학 진화, 마치 이제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런 화학 진화를 굉장히 진지하게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두 분을 이제 소개를 할 텐데요. 한 분은 소프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시는 제랄드 조이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RNA 복제 분자죠. 이 분자가 어떻게 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복제를 할 수 있는지, 즉 기능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쪽으로 연구를 수행을 하고 계시고 꽤 재미있는 논문들을 발표를 하고 계십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은 잭 스조스탁이라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인데 이분은 2009년에 염색체의 끝 텔로미어의 구조, 기능을 밝혀서 노벨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노벨상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연구비 걱정 안 해도 되죠. 논문 쓰는 거 걱정 안 해도 되죠.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분이 생명의 기원이라는 주제를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초의 원시 숲, 그거의 조성이 어떠했을지, 혹은 RNA 분자가 어떻게 스스로 복제를 할지, 그리고 생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세포막으로 둘러싸여져야지 되거든요. 이런 세포막으로 둘러싸여지는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이런 내용들을 연구를 하고 계시고 이분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각각의 과정들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호기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찾아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이상으로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걸 마무리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시간은 왜 흐를까요? 시간은 왜 흐르는가? 지금 동영상에 잉크방울이 이제 퍼지는 그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잉크방울이 이제 퍼지는 과정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시간이 흐르는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잉크방울이 쭉 확산이 되면서 시간이 점점점 흐르는 거를 느낄 수가 있죠. 시간이 왜 흐르느냐? 이 현상하고 굉장히 비슷한 이유로 시간이 흐릅니다. 제가 오늘 강연 전반부에서 빅뱅이라는 사건을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빅뱅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주가 팽창이 되면서 그 속에서 원소가 생기고 그 속에서 태양계가 형성이 되고 그 속에서 생명체가 출현하고 그 속에서 생명체들의 다양한 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잉크병에 잉크가 확산되어 나가는 과정, 이게 지금 동적 평형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이고 그 동적 평형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시간을 인지하게 됩니다. 즉 빅뱅으로 다시 돌아오면 빅뱅 이후에 끊임없이 동적 평형 상태로 나아가는 완벽하게 무질서한 상태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는 이유는 빅뱅에 의해서 끊임없이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변화해 나가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는 겁니다. 이러한 물리 법칙 속에서 저희들은 재행무상이라는 그런 불교의 원리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생명체를 정의를 하자면 공과 색이 무한히 윤회하는 세상, 그 세상에서 자기의 존재를 일시적이나마 유지하려고 하는 존재, 그러면서도 불멸의 유전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영속하고자 하는 존재, 그것이 생명이 아닌가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